자, 오늘은요, 주제 2번 삼국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단원, 중앙 집권 국가로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 개의 나라, 플러스 가야까지 이 나라들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이제 건국이 됐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는 어떤 국가로 발전하느냐? 바로바로 중앙 집권 국가로 하게 돼요. 자, 중앙 집권 국가, 중앙에 있는 왕이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각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는 이러한 국가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려면 누구의 권한이 강해야 되냐면 일단 왕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데, 자, 이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교재 73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잡고 가실게요. 자,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앙 집권 국가가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왕권의 강화예요. 왕권의 강화. 강력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단계로 가야지만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왕을 중심으로 예전에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왕 밑으로 이제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신하들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등급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열이 없으면 맨날 싸우겠죠. 우리 강아지들도 크다 보면 서열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열 싸움을 하지 않게끔 관리들을 하나씩 등급을 마련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제 관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1등급부터 뭐 어떤 나라는 18등급까지 쫙쫙쫙 있는 거죠. 우리 지금도 공무원들 보면 9급 공무원부터 1급까지 쫙 급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왕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조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조직이 바로 조직이잖아요. 조직. 우리 깡패들 보스를 중심으로 넘버 2, 3, 5, 6 쭉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보스 1등 이 보스에 대한 충성심들이 다들 엄청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도 이때 당시에는 왕 중심으로 관등제라는 거를 정비해서 나라를 정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여러분들 그 지방에 옛날에는 부족장들이 힘센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했지만 이제는 지방행정 체제를 정비해서 각 지방을 국가가 중앙에 있는 왕이 정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방에 지방관을 응? 지방관리를 파견해서 각 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앙 집권 국가가 되려면 일단 반드시 영토가 좀 넓어져야 돼요. 영토가 코딱지만해. 그러면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토 확장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토가 확장된 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이두 가지가 또 밑받침이 돼야 돼요. 하나는 율령반포. 율령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또 난장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나라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그동안은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족 단위로 어떤 부족은 곰 토템을 믿고 뭐 소 토템을 믿고 개를 믿어요. 다 종교가 달라요. 이러면은 또 완전히 콩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앙 집권 국가는 뭔가 좀 클래스 있는 수준 높은 이러한 종교로 하나로 통일을 하면 하나의 종교로 결국 하나의 안정된 국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빠는 절에 다니고 내 누나는 무슨 이상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내 동생은 아직도 토템 신앙 개를 믿어요. 내 형은 무당이야. 막 이래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단 하나로 통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침 이제 우리 부처님이 들어오셔서 각 국가들, 특히 왕은 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로 통합하여 결국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국가가 바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예요. 안타깝게도 이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결국 그 얘기는 도태되고 결국 이제 일찍 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백제부터 볼게요. 자, 백제. 일단 중앙 집권 국가 되려면 영토가 확장돼야 된다고 했잖아. 자, 이 백제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중앙 집권 국가로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이 왕. 자, 이 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자, 이 왕의 이름은 근초고추장을 좋아했는지 근초고왕이에요. 자,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이 왕 때 백제가 가장 잘 나가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는 왕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화정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왕조 시대의 왕이 누구냐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근초고왕이 어떠한 백제의 발전을 이루는 업적을 이루었느냐? 자, 먼저 마한 지역 대부분을 복속했다. 원래 백제는 마한의 한 소국이었잖아요. 우리 온조왕이 위례성을 짓고 여기다가 백제를 이제 건국했지만 아직까지는 마한의 하나의 소국에 불과했지만 그 마한 대부분을 이제 백제가 다 차지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가야 지역까지 진출. 아직까지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국가구나. 우리 가야로 가자. 뭐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동진과 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당시 이 나라하고도 해상 교육을 통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하고 다 전쟁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의 동진 그리고 외까지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백제가 이때 당시에 가장 적대적으로 가장 물리쳐야 될 국가가 바로 이때는 어느 나라냐면 고구려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오려는 즉 남하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게 뻔하죠. 그래서 결국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하고 한판 떠야겠다 해서 평양에서 한판 떠요. 자, 이 평양에서 고구려와 한판 떴을 때 이때 누가 이겼겠니? 근초고왕이 이겨요. 이때 고구려의 왕은 고국원 왕이에요. 아주 원통했겠죠.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결국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평양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뒤져요. 왕이 죽으면 고구려는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반면 백제는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을 죽여버리고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한반도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느 왕 때다?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다. 근초고왕. 근초고왕을 꼭 기억하세요. 근초고, 초고, 근초고. 백제의 근초고. 백근초고. 자, 자, 백제 여러 왕들 있지만 이 근초고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로 가볼게요. 고구려 분위기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아까 근초고왕한테 고국 원앙이 원통하게도 전사했잖아. 지금 고구려 난리 났어요. 자, 이 아수라장이 된 고구려를 다시 안정시키고 발전시킨 이 왕.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소수예요. 다수가 필요 없어요. 소수 이 왕만 있으면 돼요. 자, 소수 림 왕이에요. 자, 소수림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게 훌륭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요것도 세트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트. 이 세 가지가 아까 우리 그 중앙 집권 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일들이에요. 일단 태학을 설립하겠다. 그럼 태학은 뭐 퇴학이 아니에요. 퇴학은 이제 국립학교예요. 국립 유학 대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유교를 가르쳐야겠다. 그럼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는 거. 그 왕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하면 유교를 믿으면 왕한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럼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이라는 국립유학대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법을 다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율령을 반포했고요. 또 불교를 받아들여서 또 불교로 고구려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요. 자, 요 세 가지를 누가 했다? 소술이 망이했다. 자, 그러면 다시 고구려가 다시 전 백제 근초고왕한테 패한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고요. 안정을 소수리망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는 쭉쭉쭉 영토를 넓혀서 백제한테 당한 거 갚아주고요. 더 만주로 뻗어 나가야 돼. 그 일을 한 왕이 바로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광개토. 게토레이. 자, 게토레이 먹고 신나게 만주 쪽으로 쭉쭉쭉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야. 이름부터가 광개토잖아요. 광이라는 말은 넓을 광자. 우리 동강의 광자와 같은 광이에요. 우리 동강의 광은 넓을 광자예요. 미칠 광자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개라는 말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광개라는 말이 전부 다 미친 개가 아니라 넓다라는 뜻이에요. 뭘 넓혀? 토를. 토. 오바이트 아니고요. 영토를 넓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활발하게 정보 활동을 해서 한강 이부까지는 싹 다 고구려가 먹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요 밑에 먼저 볼게요. 밑에 자, 요동 지역을 확보했다. 그러면 요동 지역은 요동의 동쪽이에요. 네, 요강의 동쪽. 선생님이 아까 그 영토를 잠깐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자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요강이라는 강이에요. 요강. 요강. 그러면 요강의 동쪽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요동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동이야. 여기 요동. 그래서 이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때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야? 요강의 동쪽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강 이부까지. 즉 요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야. 요게 광개토대왕이 넓힌 영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 밑에 백제와 신라가와 가야가 있는 요 밑에 요 한반도 요 남쪽에는 광개토대왕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개토대왕은 만주 쪽의 영토만 넓혔다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자, 남쪽에도 지금 백제 신라 가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이 남쪽 지역의 상황을 보니까 자, 보세요. 남쪽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백제가 근초광 이렇게 있고요. 가야가 중간에 있고 옆에 이제 신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외가 있어. 외가 이렇게 외가 왜? 일본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일본 왜가 어디랑 친하냐면 여기 이제 가야랑 좀 친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그러니까 가야가 상당히 친하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안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본과 가야가 친해.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신라. 자, 신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을 받겠죠. 가야랑 특히 가야 중에서 금강가야가 외에 철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이 금강가야가 외가 서로 힘을 합쳐서 신라로 쳐들어오면 신라는 상당히 좀 위험하겠죠. 근데 실제로 외나라 군대가 금강가야 김해 지방을 통해서 신라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SOS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느냐? 바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오케이 그래 알겠어. 그래서 금강가에 주둔하고 있었던 왜군을 사정없이 조져요. 자, 그러면서 왜군은 튀고 그리고 이 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금강가야까지도 광개토대왕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자, 그러면 금강가야는 어떻게 돼? 이때부터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라는 금강가야 외의 협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 다음 시간에 신라에 대해서 또 공부할 텐데 이때 신라의 왕이 내무랑이에요. 내물 마립간. 김씨가 이제 왕권을 이어가면서 마립간의 칭호를 썼던 그 내물 마립간 때 이때부터는 이제 광개토대왕의 어떤 압력을 받게 돼요. 간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공짜는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 얘기는 다음에 신라할 때 또 나올 건데 이 강개토대왕 입장에서는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군을 물리치고 금강가야까지 진격을 해서 금강가야를 거의 작사를 내고 신라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광개토대왕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란, 동부여, 이 부여가 아직 남아있네요. 이 동부여까지 굴복을 시키고요. 어란도 굴복시켰네. 자, 이러면 완전히 이제 이 광개토대왕은 거의 왕보다 더 높은 단계 황제급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어떤 위치를 갖게 돼. 그래서 황제만 쓸 수 있는 게 연호예요. 연호.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제라고 붙였겠죠. 원래 이 광개토대왕이니 장수왕이니 이런 왕의 이름은 보통 뒤진 다음에 묘지에다가 그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거든. 살아있을 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광개토대왕만 유일하게 영락제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자, 이 모든 게 다 누구에 관련된 거야? 광개토대왕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장수왕, 이름부터 장수왕이네요. 장수는 장군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래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오래 살아신 분이에요. 장수왕. 95년을 사셨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 만큼 왕권이 강해지겠니 약해지겠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고구려를 이끌었는데 광개토대왕은 요 밑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남진 정책을 실시했대. 남진 정책. 그럼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남쪽에 있는 백제, 신라 다 모조리 작살내고 고구려가 한반도까지 모조리 다 통일하겠다. 이런 야망을 꿈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수도가 국내성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겠다. 어디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했냐면 평양이에요. 평양. 자, 이때부터 고구려는 수도가 어디? 평양이에요. 자, 장수왕 때부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남진 정책을 하려고 한 이유예요. 자, 그러면 남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할 나라는 바로 백제예요. 백제. 우리 옛날 고구려 고구 원왕 때에는 근초고왕한테 평양에서 깨져가지고요 뒤졌다고 했잖아. 자, 이제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장수왕이
함락을 시킨 거예요. 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성은 위례성이에요. 백제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 자, 그러면 백제 수도도 한성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거는 보세요.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다. 아까 광개토대왕은 한강의 어디까지만 차지했었죠? 한강 이부까지만 차지했는데 장수왕 때에는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거의 충주 지역까지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고구려 땅이야 라는 비석을 충주에다가 어, 세우는데 그걸 충주 고구려 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고구려 장수왕 때는 거의 고구려가 한반도 남쪽까지도 내려오는 충주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또 고구려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들 73페이지 어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지도를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30페이지. 자, 자, 위의 지도. 자, 교과서 파일이 자꾸 안 열려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학습지 73페이지 요 지도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지금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 여기 나와 있죠. 요때 이제 고국 원앙이 전사하고요. 이때 백제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이때 백제왕이 누구다? 근초고왕이었다. 근초고왕 때 얘기다. 그리고 마한을 병합해서 백제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것도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가야 지방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앞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시켰다. 아까 고국 원한 격퇴했다. 그러면서 어 여기 중국의 동진, 그다음 일본의 외, 요 나라들과도 근초고왕은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이때가 바로 언제 때냐?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 때다. 요거를 꼭요 지도만 딱 보더라도 백제 근초고왕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호우명 그릇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광개토 대왕이 요 내용 볼게요.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쳤다. 그 얘기가 있었죠. 자,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냐면 우리 교과서 요거는 31페이지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이게 광개토 대왕령 비예요. 그럼 광개토 대왕의 비석 엄청나게 큰 비석이 지금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비석을 보니까 신라에 침입해온 왜를 광개토 대왕이 격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비석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뒷받침해준 또 다른 유물이 신라 경주에서 출토가 돼요. 자, 이 어떤 무덤에서 출토가 됐는데 그 무덤이 호우청이야. 무덤 이름이 호우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자, 호우명 그릇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호우라는 거, 호라는 말은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바로 이 그릇에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 경주에 왜 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릇이 발견되었느냐? 아마도 그 얘기는 신라 이때 내무랑 때인데 신라가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마도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릇을
고구려에 갔다가 받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신라와 고구려는 대단히 이때 당시 관계가 끈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외를 격퇴했다고 했잖아. 자, 이런 관계 친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 유지할 수 없죠. 뭐 친하다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거의 갑을 관계가 되는 거죠. 고구려가 갑이 되고 신라가 을이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학습지 73페이지 보시면요.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신라 무덤 경주 호우총에서 이 그릇이 발견됐는데 밑바닥에 광개토대왕을 나타내는 북광산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장례식 1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인데 왜 고구려에서 제작된 그릇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었을까? 아마도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다? 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뭐 좋게 얘기해서 밀접인데 사실상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때 당시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광개토대왕이 금강가야의 외를 격퇴하면서 금강가야마저도 쇠퇴하게 되고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 쇠퇴로 인해서 결국 가야 연맹은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일이 벌어져. 이 모든 것들이 다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도와서 금강가야 외를 격퇴했기 때문이고 그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광개토대왕령 비석과 바로 이 호우명 그릇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줬고 신라를 간섭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자, 여기까지 장수왕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장수왕 이후에 백제와 신라는 어떤 식으로 장수왕의 남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안녕.